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검색, 교육, 의료, 금융, 행정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AI가 빠르게 파고들고 있죠. 이런 AI 열풍으로 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컴퓨터 속 작은 부품을 넘어서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와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앞으로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유회준 교수 모시고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7월 1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5시엔 대세남 특집 방송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이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유회준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간략하게 교수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 먼저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이자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유해준입니다. 예. 저는 약 45년 가까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45년이요? 예. 거의 반세기를 반도체 관련해서 예. 연구하시고 또 개발에도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예. 보니까 이력을 좀 봤더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16메가 드램을 시작으로 해서 256메가헤르츠 드램, 3D 그래픽 칩, 의복형 웨어러블 컴퓨터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95년인가요? 예. 우리나라의 디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에 우리나라 디램의 기술을 처음으로 초청받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256메가 싱크로너스 디램인데요. 지금도 싱크로너스 디램 DDR이라고 사용되는데 그때 최초로 스탠다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웨어러블 컴퓨터도 의복형 웨어러블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해서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실패한 사람, 숱하게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더 적합한 호칭일 것 같습니다. 예,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성공은 한 번이고 실패는 한 수십 번 실패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은 다들 순탄하게만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만 보니까요. 예.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45년 동안 반도체 외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예. 특별히 반도체를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1980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레이저라는 게 예. 요즘에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그 레이저를
그때는 큰 우리 형광등 같은 그런 가스관으로 만들었었는데 예. 그걸 반도체로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반도체로 만들고 싶어서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예, 1980년이었습니다. 1980년. 예. 그 당시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불모지이지 않았나요? 예, 반도체의 불모지였지만 예. 당시에 그 대학교에서는 반도체가 미래가 있다. 또는 반도체 되면 크게 뭐 유명해지고 성공한다. 예.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막연하게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면 이제 1980년도면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세계 최강국들이었죠. 예,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디램을 주도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예. 일본세에 밀려서 완전히 다 접었고요. 예. 일본 기업들이 세계 뭐 1등부터 10등까지를 거의 석권을 하다시피 했던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거의 불모지 이제 막 시작했던 단계였습니다. 예. 그 불모지 시절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이제 45년이 흐른 지금에 반도체는 이제 그 대한민국을 빼놓으면 반도체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국가 위상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초등학생들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뭐 이 공학뿐만 아니라 예.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제 교육 분야까지 예, 예.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연구해 오신 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떤 기술이 성숙되거나 이렇게 크게 팽창하면 예. 기술이나 산업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정치 쪽으로 가거나 사회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이 그런 것 같은데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약 20%에서 25%를 반도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그 다른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그 먹거리 산업 또는 우리의 그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명운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반도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냥 뭐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기본적이고 기초적일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반도체가 뭡니까? 반도체는 반쪽알이 도체, 그러니까 부도체도 되고 도체도 되는 그런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도 않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전기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도체가 됐다가 도체가 안 됐다가 결국 그것은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안 흐르게 했다 하는 스위치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치를 초소형으로 뭐 요즘에 뭐 2나노, 3나노 하듯이 그렇게 예.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그마한 상자 안에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그것이 가능해지면 결국 간단한 스위치들이 그렇게 모여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똑똑한 지능도 발휘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전기를 흐르게 했다, 흐르게 하지 않았다. 이런 기능을 하는 그냥 전자 부품인데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특히 이제 AI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반도체가 그런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트랜지스터가 발명됐을 때 트랜지스터는 그 증폭기라고 해서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신호들이 미약한 신호를 크게 부풀려주는 그런 것이 증폭기입니다. 예. 그 트랜지스터는 트랜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저항이고요. 트랜스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아까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스위치의 또 다른 기능이 적은 신호를 넣어줬을 때 크게
증폭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즉 전기로 스위치가 들어갔는지 빼졌는지 즉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어 신호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적습니다. 적은 신호로 제어를 하는데 큰 전류를 우리가 흐르게 했다 못 흐르게 했다 하기 예. 때문에 결국 조그만한 제어 신호가 큰 전류를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 결국 이게 증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폭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증폭기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 모든 전자 제품들을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폭기가 그 단순히 증폭기이지만 이제 불리한 로직 또는 뭐 우리가 이진수, 예. 이진수로 연산하는 것이 즉 1과 0 예, 이렇게 1과 나오죠. 0 이진수로 연산하는 예. 것이 결국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 1, 예. 떨어지면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디지털 신호들을 스위치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그맣게 그리고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 약 100억 개 뭐 이렇게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을 아주 고속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 사칙 연산만이 아니라 논리 연산도 고속으로 할 수가 있고요. 뭐 엔드, 뭐 오아, 뭐 이런 연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진 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입니다. 아. 그런 컴퓨터는 사실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맨날 어려워하시는 프로그래밍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리는데 붓 예. 하나 가지고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그림 그리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기능은 연산을 병렬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결국 예. 무슨 소리냐면 수천 개의 붓을 가지고 그림을 동시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GPU 같은 것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예, 엔비디아가 예, 만들어내는 엔비디아의 GPU가. GPU. 예. 그래서 그렇게 병렬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얘가 아주 인텔리전트한 지능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AI죠. 예. 그래서 AI 시대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허. AI의 복잡한 알고리즘 요즘에 심층신경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은 뭐냐면 수학의 어떤 복잡한 수식과 같아요. 형체도 없고 머릿속에 상상 속에나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실제로 연산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수학이고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인데 존재도 없고 형체도 없는 거지만 그게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어떤 그 연산이나 또는 뭐 대화로 거대 언어 모델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게 반도체다. AI 반도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세계적 권위자를 모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됐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뭐 이 반도체는 어느 국가도 만들 수 있는 소재 부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미국, 일본 그리고 뭐 중국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과 견주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이 경쟁력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 어떤 그 우리 민족의 뚝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까요? 80년대 초에 삼성에서 D램 공장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용인이 아니고 수원 화성 근처였는데 기흥에서 예. 그걸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이 그때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빠른 결단과 그리고 불황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예. 그런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큰 기반이 됐고요. 또한 당시에 국가 주도로 1메가 디램 국가 프로젝트 4메가 디램 국가 프로젝트, 16메가 디램 국가 프로젝트 이렇게 큰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램 또는 반도체 산업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줬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미국 최첨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번 반도체를 해보겠다. 그래서 많이들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돈을 가진 그 대기업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정책을 가진 국가에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이끌어준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이만큼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커지기까지 교수님도 많은 일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4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의 콧대가 너무너무 세고 예. 우리나라는 뭐 그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를 해야 되나? 이거 승산이 있나? 뭐 정말 전혀 앞이 안 보였던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시기였습니다. 많았군요. 반도체에 예, 대해서. 거의 회의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예. 예. 근데 반도체도 다양한 또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눠서는 메모리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는 뭐 미국 그 엔비디아나 또 인텔, 퀄콤 이런 그 빅테크들이 또 앞서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는 워낙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메인 주류였습니다. 논리 연산을 하는 그런 그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 기억을 하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 큰 반도체 시장의 일부분, 산업의 일부분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대량 생산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제품군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판단들을 당시에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결정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민족성이랄까 이런 쪽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가요? 생각도 들고요. 예.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아시다시피 CPU라든가 MPU 또는 뭐 GPU 큰 시장이 되고 또한 그 시장을 흔드는 그런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시스템 또 반도체 만드는데요. 투자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는 또 요즘 한참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HBM도 있지 않습니까? 이 HBM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반도체들은 웨이퍼라고 해서 아주 얇은 그 종이처럼 생겨 있죠. 외부로 신호들을 끌어내거나 집어넣을 때는 가장자리만 이 변을 사용합니다. 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 통로를 D램의 경우는 웬만한 D램 같은 경우는 32개 또는 뭐 16개, 8개 이 정도 가지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걸 발상을 전환해서 아예 면으로 신호선을 뽑아내자. 그렇게 되면 뭐 1000개, 2000개도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면을 뽑아내면 포개져야 되거든요. 칩들이. 그래서 D램을 4층 내지 8층, 12층으로 포개면서 면으로 1000개의 전기 통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D램을 쌓는 기술.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는 거군요. 아파트처럼 쌓고 그다음에 위아래에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뚫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좀 작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달려 있는데 면적을 작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HBM이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빼놓을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반도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 특히 요즘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끄집어내야 하는 데이터가 너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D램 하나에 다 심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램을 이렇게 쌓아서 12장에 담아야 하는데 또한 그 D램이 커지면
총로는 그대로 제한돼 있고 D램만 커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로를 또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수천 개의 통로와 그리고 큰 메모리 용량을 갖도록 해서 AI 시대에 파라미터들을 빨리 집어넣고 빨리 꺼낼 수 있는 그런 메모리로 된 게 바로 HBM입니다. 지금 우리의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못 만드나요? 일단 D램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 기본적으로. D램을 쌓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다 연결해서 아주 고속으로 전송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기술들이 옛날에는 그냥 기본적인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앞선 기술이 있어야지 이런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뚝딱 하루아침에 HBM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열심히 추격해 오지만 예. 저희가 앞서 있는 이유가 우리가 더 앞선 기술들을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자들은 AI 시대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냐,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동안은 그 시스템 반도체, 특히 CPU 같은 경우가 시스템 반도체 대표격인데요. 예. CPU를 주인이라고 했고 메모리는 노예라고 슬레이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결정을 하고 메모리는 슬레이브는 그냥 주인 명령만 따르면 된다. 이런 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통용되던 법칙처럼 예.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 HBM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특히 컴퓨터를 뜯어보면 그 안에 옛날에는 그 CPU가 가격의 한 80%, 메모리 D램은 한 20% 이랬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조립을 많이 했거든요. 예, 컴퓨터에서. 지금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봐도 메모리가 더 주인이 되는 아하.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모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중요하고 또 가격 경쟁력 또는 산업 경쟁력 또는 결정력이 예.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젠슨 왕이 그렇게 우리나라 찾아와서 구애를 하는 건가요? 예, 진순왕도 HBM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 예. GPU를 만드는 젠슨 왕이 우리나라 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량을 좀 달라 이렇게 예, 좀 구애를 예. 하기도 하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가적으로도 지금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또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산업계 또는 기술계에서만 머물던 반도체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플레이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 보면 TSMC 때문에 대만을 중국이 침략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미국이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용하게 허락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전쟁의 양상 또는 산업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플레이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핵심이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는 이미 이제 그 산업적 또는 기술적인 제품이 아니라 예.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안보 자산이 됐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반도체와 관련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거 뭐 수출 금지를 할 수도 있고 보호 장벽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의 뭐 유불리도 분명히 뒤따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금 우리나라 D램은 예. 대체 불가의 제품입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막으면 그 나라 손해인 예. 거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수출 못하니까 손해겠지만 결국 AI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체 불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나라 D램은 큰 경쟁력 또는 어떤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기지만 반도체는 매기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HBM 같은 예. 경우는 미국에 그 많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예. 지금 HBM이 안 들어가면 아마 데이터 센터 짓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분명히 또 치고 나가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가들 중에서 지금 가장 반도체 분야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은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은 국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예. 정책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반도체의 명운을 자기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창신 마이크로 CXMT라고 하는 데하고 예, 예. 창신 CXMT 창신도 저 메모리 반도체를 창신이 D램을 하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업체는 그 플래시를 하는데요. 랜드 플래시. 예. 그 회사도 가보면 지방 정부와 또 중앙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그 열기가 대단해서 예.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미래 기술에 좀 더디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뭐 엄밀하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예.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앞서 나가고 우리가 더 초격차를 벌려야지만 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중국의 정부가 투자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읽고서 이른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호남에 800조를 예. 투자를 해서 반도체 팹을 새로 짓고 전국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 다른 피지컬 AI라든가 데이터 센터는 제가 모르겠고 예. 반도체만을 볼 때는 아주 적절한 그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신주라고 타이베이, 그러니까 타이베이가 북쪽에 있죠. 타이베이 근처에 있는 예.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거기 공장들이 노후화되고 용수라든가 전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주 남쪽. 대만의 가장 남쪽인 까오슝과 타이난에 공장들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도 또 좀 포화가 되니 대만의 대전이죠. 타이중이라는 데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거기서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 모아놓지 않고 골고루 분산을 해서 시키는. 국가의 자원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전기라든가 물을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골고루 나누는 그런 분산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면 반도체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용인도 예. 있고 이제 예, 예. 호남도 예. 있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과잉이 돼서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불경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 모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가 늘면 제품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AI 때문에 그게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I 때에는 AI의 수요가 그런 그 반도체 사이클을 덮고 있죠. 특히 요즘에 AI 산업은 이제 막 도입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는데요. 아직 AI의 그 발전은 또는 AI의 그 어떤 AI 시대의 그 흐름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초입인데 네. 여기에 그 반도체가 과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는 필요할 거고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를 대체할 어떤 기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는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없으면 AI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 이퀄 AI. 그래서 저희 대학원 이름도 AI 반도체 대학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 흐름이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하.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서울대학교 다녔는데 서울대학교에 컴퓨터가 달랑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예.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그 각 과마다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 80년대 말에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에 한 대씩 다 컴퓨터가 있었죠.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은 데스크탑을 넘어서 그러니까 랩탑 컴퓨터로 됐고 지금은 예. 스마트폰이 컴퓨터죠. 예. 지금 그런 컴퓨터의 발전사와 비교했을 때 AI는 현재 옛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에 컴퓨터가 달랑 한 대 있던 그 시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밖에는 그 AI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수준까지 뭐 발전할 수 옛날 있는지. 히스토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의 역사하고 거의 유사할 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경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권을 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 이런 반도체는 그 전기와 물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인프라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AI 인프라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 AI 인프라인데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기라든가 물 같은 인프라는 저희가 또 투자를 하면 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전을 세우면 예. 그러면 또 반도체 공장 하나 질 수 있는 그런 전기는 또 양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용수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이 아주 풍족한 나라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지금 사실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 뭐 사막에다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물과 전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전기는 원전 우리나라 또 SMR 기술이 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예. 원전 기술이 있으니까 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도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용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는데 예. 뭐 이제 전국 각지의 데이터 센터도 이제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역시 또 반도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는 GPU와 HBM,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HBM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많이 쌓고 다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무지 많은 GPU와 HBM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챗 GPT라든가 AI를 쓸 때 그 AI가 데이터 센터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요구 또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었던 그 문장들을 해석하거나 설명을 해주는 그 답을 거기서 만들어서 예. 여러분한테 다시 내려보내주는 이제 뭐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이자 예. 또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요즘에 신요?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결해주고 뭐든지 알고 있고 정말 신이네요. 예,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또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고요.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모이고 또한 거기서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훌륭한 신을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겠죠.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예, 맞습니다. 생산해내느냐. 예.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았고 예.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양질의 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국가 그러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시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입니다. 예. 예.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인데 우리 지역도 지금 설치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뭐 확정돼서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들어서면 지역적 차원에서는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지역의 큰 효과,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큰 고용 창출 효과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대전에는 똑똑한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 예, 반도체 팹이 대전에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대전이 조금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대만 사례도 볼 때 대만의 대전인 타이중에도 최첨단 반도체 공장 월 1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하. 우리 대전도 그만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될까요, 대전도? 그럼요. 대전은 사실 우리나라의 D램을 최초로 개발할 때 국가 과제의 그 본산이 애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메가 D램, 4메가 D램, 16메가 D램을 애틀이 주도로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또한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과 인력 면에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요. 또한 전기라든가 용수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대전 사람들 열심히 반도체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예, 연구 능력이야 이미 인정받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인에 짓고 호남에 짓고 나중에 좀 여력이 더 있어서 좀 짓게 되면 대전에 지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각각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호남은 누가 뭐래도 그 양산, D램의 양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용인이나 화성에서 모자란 그 생산 능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팹, 신기술을 빨리 검증할 수 있는 팹 이런 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대전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최첨단. 예, 최첨단 그리고 연구도 목적으로 하면서 또한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팹은 대전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된 연구 인력은 풍부하니까요. 예. 또한 그런 그 팹을 통해서 또 대전이 또 강점이 있는 게 또 국방. 그렇죠. 그다음 항공 이런 쪽의 반도체도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그 국방기술연구소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도 그 우리나라 안보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전의 경쟁력이 좀 더 모아져서 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람도 가져보네요. 사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는 다 용인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방 한계선이 그어졌다. 이런 얘기를 그랬는데 많이 했었죠. 호남 쪽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 쪽 정치인들도 이거 조금만 땡기면 되니까. 그런 그 논리 근거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수님께서.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도 짓겠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해상에도 짓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우주에서는 전기를 무제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우주는 아마 특수한 목적의 그 AI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을까. 즉 전쟁에도 별로 그 피해를 받지 않을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우주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우주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 가공된 데이터만을 지구로 보내겠다라든가 특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좀 제한적일 거다. 어떤 특수 목적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AI와 관련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 AI는 발전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자본이 많이 예. 투입되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도 꺾이는 게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서요. 이 AI 반도체는 또는 AI 산업에는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데이터 센터용이 있고 엣지용이라고 있습니다. 엣지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냥 휴대용 단말기라든가 또는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모든 논의들은 데이터 센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는 물론 한 번에 투자하는 양이나 돈은 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죠. 하지만 이것이 엣지로 왔을 때는 정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경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흐름으로 볼 때 데이터 센터에만 너무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엣지 또는 뭐 모바일형으로 눈을 돌리면 이런 이게 거기는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예. 더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 아하. 그래서 AI 반도체는 계속 커진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뭐 AI 거품론 이런 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AI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거품을 얘기하는 예, 건 아직 아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예. 기업마다 컴퓨터를 AI 센터를 놔야 되고요. 예. 집집마다 놔야 되고 사람마다 놔야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때까지는 반도체 또는 거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AI 반도체가 만드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수님?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저는 AI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던 시대와 지금 시대를 사용하지 않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내 주변으로 내 몸 가까이도 온다.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서 챗GPT에게 문자로 보내면 답을 해주는데 예. 그것이 이제 말로 그리고 거꾸로 내가 눈짓만 해도 걔가 알아서 반응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어떤 친구, 영어로는 콤패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런 친구나 콤패니언 또는 에인젤, 천사 같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예. 그런 형태로 바뀔 거다. 생활 깊숙이 깊숙이 들어올 들어오고 것이다. 더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돌봄의 기능까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뭐 소셜 AI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발전의 단계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24년에 CES에서 예. 젠슨왕이 2024년이고요. CES에서 생성형 AI 다음에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AI 다음에 피지컬 AI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너러티브 AI 즉 생성형 AI는 컴퓨터 안에만 있는 기술이고 예. 또한 단순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주고. 근데 좀 일머리가 있게 알아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알아서. 좀 실마리만 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풀어가는 예. 그런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아. 근데 결국 에이전틱 AI도 결국은 컴퓨터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안에 컴퓨터 안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생활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걔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그래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이런 거 이제 뭐 그러면 로봇이라든지 뭐 예. 자율주행차라든지 예. 그래서 에이전틱 AI나 생성형 AI는 더 똑똑해진 것이죠. 그리고 피지컬 AI는 신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똑해진 게 지라고 한다면 신체를 가진 건 체죠. 체. 예. 지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빠진 게 덕입니다. 덕. 덕이요. 예. 지덕체.
AI를 양성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는 이제 됐고 예. 채도 됐고 남은 게 덕입니다. 덕은 뭐냐? 소셜 AI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 잘 생활하는가, 예. 원만한 관계를 맺는가 그게 바로 덕이죠.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윤리적 판단까지 한다는 그렇죠. 예, 윤리적 판단만이 아니라 예. 거기서 계급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 이런 예. 것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체 덕이 되는 예. 그래서 소셜 AI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뭐 편리함을 주는 측면에서 유토피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소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미래학자들도 있던데요.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압니다만 예. 항상 어떤 기술이든지 양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AI를 그 사람과 대항하는 어떤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그런 기술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단계까지 가려면 현재의 이 반도체 기술이 또 그 단계에 맞게끔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예. 세계 최초로 에이전틱 AI라든가 피지컬 AI형 칩도 만들고 있고 소셜 AI 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올 2월에 소셜 AI 칩인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셜 AI 칩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작년부터 소셜 AI 칩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AI의 설명하신 대로라면 AI의 마지막 단계인데 예.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칩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연구용이고 예.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술을 시연하는 거지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덕을 가진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르렀나요? 작년에 저희가 예. 발표한 반도체는 그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감정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화나서 들면? 얘기를 하면 예. 얘도 같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브로카라는 칩을 발표했고요. 예. 올 2월에는 저희가 소울메이트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만의 단짝 영혼의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알고 나의 어떤 히스토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선호하는지도 알면서 대답을 해주는 예.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 바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춘 예. 맞춤형 개인 각각 개개인의 특성을 고스란히 이해하고 있는 반영하는 그런 AI 칩을 만든 바 있습니다. 예. 그건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뭐 저는 빨리 상용화하고 싶은데 예.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은 보였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계가 없고요. 우리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능력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친다면 뭐든지 다 가능해집니다. 이 상상을 다 현실화시키는군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 시간에 뭐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반도체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실지 그 끝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AI 반도체야말로 인간을 위한 반도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영혼이 녹아 있는 우리나라 철학이 녹여 있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세계적인 산업으로 또는 세계적인 제품으로 돼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한번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홍익인간의 개념이라든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어떤 한 또는 뭐 어떤 그 감정 예. 이런 것들이 잘 녹여 있는 그런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곧 현실이 되겠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린 5시 대세남 반도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유회준 교수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5시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찰리푸스의 레프트 라인 레프트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